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1953년 폐허가 된 한반도는 전쟁을 중단했고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북한은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계기로 북중러가 끈끈하게 밀착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열병식 풍경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범죄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부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항목에 추가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는 등 교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초등교사들을 만나 교육 현장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당 정이 오늘 교권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국회에서 만났는데 논의 내용 알려주시죠. 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을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교권 확립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라면서 오는 8월까지 생활지도 기준에 관한 교육부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항목으로 추가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이 밖에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입니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엄격한 기준하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정은 학생 인권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강조하면서 교원의 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났다고요?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에도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나 교육 현장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활동하는 현장 교원 16명이 참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인권 조례를 통해서 한쪽 부분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책임 부분이 빠짐으로 해서 교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교권 철학의 큰 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 서희초 교사뿐 아니라 지난 1월에도 20대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 갑질 등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예체능 등 각종 비정규직 강사들은 아예 교권 보호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사 노조 등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딸은 뒷보성이 전화 못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 좀. 이 남성의 딸 20대 A씨는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6개월 전 학부모 갑질 등으로 우울증을 겪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의 한 부모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옷을 벗기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세우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달 동안 그런 걸 겪고. 유가족들은 A씨가 기간제라는 신분 때문에 학교에서 각종 차별을 받았고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은 이제 그거를 은폐시키고 그다음에 아무도 도움을 안 주고 무조건 기간제라고 7시 20분까지 출근을 시키고 그다음에 퇴근도 제일 늦게 하고. 기간제 교사뿐 아니라 예체능 강사 등 각종 비정규직 강사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라도에 있는 중학교 교실에서 예술 수업 강사인 40대 여성 B씨가
수업 중 학생의 돌려차기에 맞아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교원지휘법상 교권 침해 신고 대상에 예술 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가 집계하는 교권 침해 건수에도 빠져있는 12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생님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비정규 강사들은 고용도 불안하고 이제 그때그때 매년 학교마다 계약을 달리하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정확한 보호를 못 받고 있고, 정규 교원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에 대한 법률 지원과 피해 구제 방안도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여야가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놓고 정면 격돌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은 사업 백지화 논란을 불러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난타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토위 전체 회의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타당성 그리고 노선 변경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이 김 여사 일가 땅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 등이 쟁점으로 꼽혔는데요. 여야는 초반부터 날카롭게 맞붙었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가 적절한지 여부와 관련해 민주당은 핵심 자료가 빠졌고 공개된 자료도 일부 페이지가 누락되는 등 편집 흔적이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온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여권은 발끈했습니다. 야권의 정치적 문제 제기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의혹 해소를 위해서 자료 공개를 했는데 오염과 조작을 되려 언급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원희룡 장관 역시 거짓과 선동 사태를 만든 이해찬, 이재명, 민주당 전 현직 대표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선 변경 적절성을 판단할 전문가를 부르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야권이 양평군청 관계자도 부르자고 맞받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앞서 오전 각 당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억지 소설을 쓴다는 여당과 문건 공개가 의혹만 증폭시킨다는 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민주당 자신의 집권 시절부터 이미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고 그 연속성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최적의 노선을 찾고자 하는 과정의 진행 중이었는데 민주당은 덮어놓고 대통령 처가 특혜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서 슬그머니 지금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 선동 괴담 부각하면서 사업 재추진에 대해서 분부를 떼고 있는 모습이다. 네, 민주당은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여야 공방도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 말이 길어진다고 비판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다고 하면 됩니다. 네, 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관련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것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 검찰청에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 등을 하는 건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깝다고 꼬집었는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한 것은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는 겁니다. 또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두고 말장난 비슷한 대응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대한민국 현실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잠시 뒤 홍준표 시장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논의가 시작이 되죠?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5시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수해 골프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홍 시장이 수해 복구에 전념하겠다며 윤리위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 징계 수위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와 제명까지 총 4단계인데 당내에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난 2006년 홍문종 전 의원은 수해중 골프로 제명된 사례가 있고 홍 시장이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으로 국민 공분을 산 것 역시 고려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홍 시장의 이후 대국민 사과와 수해 봉사활동 등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앞서 홍 시장은 충청과 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1시간가량 골프를 쳐 논란을 빚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로 논란이 불거졌던 집회 시위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3주간 국민참여 토론을 진행한 결과인데 도로 점거와 심야 새벽 집회, 소음 등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집회 시위 제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집회시위법을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를 비판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당정에서 집시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는데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은 시민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건강과 휴식 등을 저해하는 확성기 소음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를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심야, 새벽 집회와 주거 지역 및 학교 인근 집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권고 내용은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됐는데요. 전체 투표수 18만 2,700여 표 가운데 71%가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고 과도한 집회 시위로 피해를 겪었다고 답한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중 대다수인 82%에 해당하는 댓글에서는 과도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고 권고했습니다. 집회시위법 개정 논의, 특히 야간 집회 금지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만큼 실제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헌재가 별개의 의견을 통해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특히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는 게 또 다른 국가적 참사를 막는 일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무관하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행보를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조사할 법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명시됐는데도 민주당은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며 장관 사퇴까지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궤변 정치의 원조 소피스트도 울고 갈 법적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성역 없는 진상 규명,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충북 정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11일 만에 희생자 유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진국형 인재 되풀이로 피해자가 됐다며 관계기관에 6가지 요구안을 밝혔습니다. 요구안은 합동분향소 존치기간 한 달 연장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수사과정 유가족에게 공유 등 6가지입니다.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인 이경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인재라고 하는데 참사에 책임이 있는 어느 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참사 발생 엿새가 지나서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이 형식적인 사과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체장은 늦장 사과, 억지 춘향으로 사과했을 뿐입니다. 비난 여론에 떠밀려 면피를 위한 반쪽짜리 사과만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과 사정당국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지만 언제나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동분향소 철거와 관련해 충청북도가 합동분향소를 정리하려는 것은 빠른 흔적 지우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유가족들의 요구에 충청북도는 합동분향소를 이번 주 토요일인 29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사고의 진상규명과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부득이 유족 측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을 유가족협의회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가 장비 부족으로 적절한 구조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사와 침수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공개를 요구하는 일부 유가족의 요구사항도 함께 전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고 최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고의 원인을 보호체계가 미비한 탓에서 찾고 재난대응 동원 인력 보호체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병의 보호와 휴식권 보장 실태 등을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로 실종된 주민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12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군은 오늘 인력 400여 명과 헬기 넉 대, 또 구조견 20마리 등을 동원해 하천과 매몰 추정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로 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에서만 주민 2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주민 680여 명은 대피했다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피해를 낸 올여름 장마 한 달여 만에 모두 끝났습니다. 우려했던 5호 태풍은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여서 본격 무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상 재난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장마가 오늘로 공식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11시에 브리핑을 열고 공식적인 올여름 장마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중부와 남부지방은 오늘로 장마가 끝났다는 건데요. 지난달 25일 전국 동시장마가 시작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31일, 중부와 남부는 32일간 이어진 셈이 됩니다. 지난해보다는 하루에서 이틀가량 짧지만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장마 기간에 비해 강수량은 기록적으로 많았습니다. 올여름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무려 648.7mm로 지난 2006년과 2020년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호남 지방은 1000mm에 육박하면서 지역 관측사상 역대 1위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13일 이후 엿새간의 강수량은 연 강수량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기상청은 우려했던 5호 태풍 독수리의 진로가 중국 내륙으로 북상하게 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도 북쪽으로 확장해 장마가 종료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올해처럼 태풍이 기압계에 관여해 장마가 종료된 사례는 최근 10년 사이 6차례 정도 있었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 겁니까? 네, 이제부터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강릉의 낮 기온이 36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경주 34.4도, 창원과 전주 33.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았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와 강원도 홍천, 영남 내륙에 이어 충청 등 내륙 곳곳으로 폭염경보가 확대했고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 걸로 보인다며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또 밤사이에는 높은 습도가 유지되는 해안과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지속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장마는 끝났지만 당분간 무더위 속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8월 초에는 태풍 가능성도 있다며 휴가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내일 부산에서 열리는 정전 7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유엔 참전용사 60여 명과 가족 등 200명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90대가 된 참전용사들은 판문점을 방문하고 공동 인터뷰 등을 했는데요. 한국이 전쟁의 참화를 딛고 멋진 나라가 됐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전 70주년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유엔 참전용사들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찾았습니다. 70여 년 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자유를 지켰던 20살 안팎의 앳된 청년은 이제 90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자신들을 이어 휴전선을 지키는 후배 장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판문점 이곳저곳을 돌고 북녘 땅을 바라보며 70년 전의 소회에 젖기도 합니다. You look wonderful. You look good. 앞서 열린 공동 인터뷰에 나온 캐나다 출신의 한 참전용사는 준비한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자신보다 어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막사 청소를 도와준 소년이 그립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I am so grateful that you took what you got and made it. It's a beautiful country. But they were always gracious, the ones that I met. 올해 93살의 콜린 세컬이 영국 참전용사는 당시 한국 병사가 들려준 아리랑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기념식에서 아리랑을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는 유엔 참전용사와 6.25 참전 유공자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와 연대의 의미를 담은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확고한 연대로 미래 70년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국방부는 미국 하와이에 안치됐던 6.25 전쟁 국군 전사자 7명의 유해를 73년 만에 고국으로 모셔오기 위한 행사를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봉환하는 국군 전사자 7명의 유해는 6.25 전쟁 중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유해와 미국이 한국에서 자체 발굴한 유해, 미 태평양 국립묘지에 안장됐던 무명용사 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군 전사자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저녁 유해가 도착하면 봉환 행사가 열릴 예정으로 신원이 확인된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봉환 행사 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만 다른 6위의 유해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정밀 감식과 유전자 검사 등이 진행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길 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33살 조선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은 지난 21일 서울 신림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선이 범행 전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오늘 오전 조선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이 바로 내일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조에 맞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밀착하는 모양새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25 전쟁 때 전사한 북한군 묘인 열사묘를 참배하며 본격적인 전승절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지난 12일 화성 18형 시험 발사 참관 이후 13일 만입니다. 영웅 정신과 투쟁 본때를 우리 혁명 특유의 불가항력으로 빛나게 기승해 나갈 때 세계에서 가장 존엄 있고 자주적인 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6.25 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 묘지도 찾았는데 중국 초대 국가주석인 마오쩌둥의 장남으로 전쟁에서 사망한 마오 안익묘에 별도로 헌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중 두 나라 인민이 피로 쟁취한 승리라고 주장하며 양국의 혈맹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외빈들도 속속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해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외국 사절단을 받아들인 건 3년 반 만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군 수장을 단장으로 보낸 만큼 전승절 전후로 북한산 무기 수입 문제를 논의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북한은 부총리급인 리흥중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도 초청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표단을 포함한 것은 북한을 고려한 것도 있지만 더 큰 틀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공공의 적으로 삼고 있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전승절을 계기로 중국, 러시아와 한데 모이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립 구도도 선명해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분단 이후 북한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3대가 권력을 세습한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6차례에 걸친 핵실험에 이어 7차 핵실험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다양한 발사체 기술을 시험하며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을 상징하는 백두혈통, 김일성 일가를 일컫는 표현인데 정전 이후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째 세습하는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두혈통을 앞세워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딸 주애를 열병식 주석단에 내세우는가 하면 미사일 발사 현장에 여러 차례 데리고 나오며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아직 후계 구도를 예측하긴 이르지만 4대 세습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백두혈통에 대한 계승은 분명하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많이들 얘기되는 김주애로 승계가 될지 여부는 앞으로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대 세습을 거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한 데 이어 7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 북한은 전술핵의 핵심인 소형화, 경량화 기술 확보에 집중하면서 우리 군의 방어망에 맞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여러 발사체를 섞어 쏘는 전략도 시험했습니다. 최근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또다시 발사하며 유사시 미국 본토를 겨냥해 미군의 개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공화국 전략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목적을 둔 필수적 공정인 동시에 여기에 한미의 주요 군사시설과 전략자산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정찰위성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지난 5월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며 체면을 구긴 만큼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는 대로 재발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속적인 경제난 속에 김정은은 내부적으로는 국방력 강화가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할 거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공세적 핵 전략을 노골화하며 대미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열병식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하며 앞서 들으신 대로 북중러 삼각 밀착을 과시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어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인터뷰하셨습니다. 연장해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내일 7월 27일 전승절 이렇게 부르는데 이 주장 자체가 좀 왜곡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 한국 전쟁부터 네. 굉장히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조국 해방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미 뭐 1990년대 당시에 그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소련의 문서를 다 넘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 전쟁의 원인이 어디서 있었고 그리고 한국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다 확인이 된 거죠. 아주 명백하게 중국과 소련이 북한을 지원하면서 시작된 이 북한에 의한 남침 전쟁인데 북한은 그것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이 한국과 미국이 공모해서 북침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 얘기한 그 전승절이라는 것은 1996년에 이제 절자가 들어갔으니까 명절로 그만 기념을 하는데 전승, 그러니까 승리했다라는 의미가 우리 뭐 당연히 27일이 종전일이지 않습니까? 네. 전쟁을 이 한국과 미국이 공모해서 했는데 북한이 그것을 매우 성공적으로 격퇴를 했고 그래서 이 자유진영 유엔군이 북한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정전협정을 구걸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종전일이라는 그런 왜곡된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여러 변곡점을 거쳐왔지만 70년 동안 그때 그 구도가 특별히 달라진 게 없고 북한은 또 70주년을 기념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초청을 했습니다. 역시나 북중러의 어떤 연대를 과시하는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올해 전승절 특히 외교 무대로 좀 더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올해가 이제 70주년이니까 네. 뭐 특히 북한은 이거를 정주년 혹은 꺾어지는 해다라고 해서 이것을 기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김정은이 정권이 출범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가의 중요한 그들이 말하는 이 명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본인의 어떤 업적을 보여줘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네. 그런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이 상황이 매우 안 좋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지난 5월 31일 날 쏘았던 그 정찰 위성을 통해서 네. 자신이 이전에 갖지 못한 그런 정찰 위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7월 27일까지 경험을 그 뭔가 이렇게 끌어오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패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이 와서 아마도 그 27일 그 아마 자정이나 혹은 밤 10시 혹은 뭐 조금 더 일찍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열병식을 거행하면서 그 주석단에 네.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을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와 또 그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함께 보셨는데 쇼이구 국방장관 그 평양에 이미 도착해서 인민군 의장대 사열하는 아까 모습 보시면서 특이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전쟁 중인 나라에서 국방장관이 외빈으로 초청을 받아서 북한을 방문했고 쇼이구 국방장관 하면 많이들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 때 거론됐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흔한 일은 아닌 게요. 네. 일단 이들이 말하는 소위 전승절이라는 이 행사에 러시아가 대표단을 보낸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0년간 김정은식이 없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네. 더군다나 이 세르게이 쇼이구가 국방장관급이 온 것도 처음이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국방장관이면 그것을 총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보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게 꼭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러시아도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가 미국과를 비롯해서 또 유럽의 그 대부분의 국가에 의해서 이 불법적인 전쟁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고 또 네. 외교적인 고립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일종의 진영을
구축하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국과 또 미국, 일본이 협력하는 이런 어떤 진영 간의 대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외교적인 고립을 탈피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판단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아까 그만큼 러시아 입장에서 좀 필요했을 것이다 말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전장에 투입할 북한산 무기 수입 문제, 이 문제도 좀 다룰까요, 이번에? 뭐 그 필요성은 분명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있죠. 왜냐하면 네. 이 전쟁이 500일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러시아도 비축한 탄약이나 여러 가지 네. 무기가 부족한 것은 분명하고요. 특히 그 비축분의 탄약의 무기의 상당 부분 이제 상호 운영성이라고 하는데 이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는 러시아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을 가능성은 있고 이미 미국이 한 2번 정도 그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그 와그너 그룹을 통해서 이제 뭐 지원을 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런 미국의 이 발표가 나오고 주장이 나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 예를 들어 김여정까지 나서서 네.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나토와 유럽 국가를 북한의 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북한이 적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경제 제재 해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정황은 뭐 미국에 의해서 여러 차례 확인이 됐습니다만 아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는 그것을 계속 부인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 대표단의 방북, 북한이 본격적으로 국경을 좀 여는 계기가 될까요? 그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요. 왜냐하면 북한이 2020년 1월 24일 날 이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국경을 봉쇄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그렇죠. 네, 직후에? 지금 뭐 3년 반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인데 네. 여전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비상 방역 체계를 공식적으로 이제는 그 중단한다, 방역 체계를 걷어들인다라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 뭐 일부 마스크를 안 쓰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방역 체계가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방역 체계를 완화했을 때 혹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국경 봉쇄를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네. 뭐 우리도 알다시피 최근에 한국도 뭐 하루에 5만 명씩 다시 이제 재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방역 체계가 전혀 없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치명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전염병이 같이 이렇게 결합될 때 북한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그 삶의 피폐함은 주민들이 그 북한 정권에 대한 도전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북한 정부의 고민이기 때문에 네. 쉽게 열 가능성은 조금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이번 그 전승절을 어떻게 외교 무대로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북중러가 좀 연대를 어떻게 과시할 것인가가 하나의 축이고 또 한 가지 열병식 아니겠습니까? 아까 자료화면도 나갔는데 심야에 열릴 것이다, 아니 초저녁일 것이다,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또 열린다면 어떤 좀 모습을, 무기들을 공개할까요? 뭐 큰 틀에서 밤에 열릴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2020년 7월 달부터 네. 이 노동당 그 당시 창건 75주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심야 열병식을 시작을 했고 네. 그 이후에 했던 열병식은 다 심야에 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밤 10시에 할 때도 있고 정말 00시 자정에 시작할 때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밤에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북한이 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주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열병식은 북한 내부의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또 그것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북한 내부의 단합을 모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결국 열병식은 보여주는 거니까 이것을 네. 통해서 외부의 또 국제사회의 자신들의 특히 핵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부분이 둘 다 있는데요. 이번 열병식에 북한의 고민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 8일 날 있었던 열병식에서 북한이 그간 개발해왔던 미사일을 비롯해서 핵심 무기 체계들을 다 보여줬거든요. 그 이후에 북한이 새롭게 어떤 그 무기 시험을 한 것들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장 네. 최근에 했던 화성 18 같은 경우에 이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력적인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화성 18도 지난 2월 8일 열병식에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 열병식 또 더군다나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대신에 그럴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그 육성으로 연설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작년에 그들이 말하는 소위 전승절에
김정은이 직접 그 연설을 한 적이 있었고 굉장히 네. 거친 얘기들을 했었죠. 그 남한의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해서 비판한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연설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뭐 10중 8구 이번 그 주석단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이 같이 있을 가능성은 네. 매우 높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그림으로 북한이 선전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 주석단에 딸 주애를 내세울까요? 사실 정전 이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 미사일이 고도화되면서 또 4대 세습까지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뭐 2월 8일 열병식에 김주애가 등장을 했는데 네. 그때는 아주 핵심적으로 등장을 했었죠. 오히려 리설주 자기 엄마인 리설주보다 앞에서 등장을 했고 네. 의도적으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나중에 이걸 편집본 1시간 반짜리를 만들었는데 김주애를 계속해서 딱 이 중심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세네 차례 있었고요. 특히 김주애의 말 백마가 등장함으로써 김주애가 정말 그 김정은 다음 4대 세습의 계승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더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네. 뭐 조심스럽지만 이번에도 역시 등장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다만 2월 8일과의 차이는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이 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아마 그쪽에 조금 더 이 중점적으로 이 카메라를 비춰서 선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언제 열릴지 YTN 통일외교 안보부 기자들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열릴지 열린다면 또 어떤 모습일지 딸 주애가 등장할지 YTN 속보로 또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끝으로 트래비스 킹 얘기까지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핑크폰으로 한라인이 또 소통을 했다 이것도 주목을 받았는데 미국에선 지금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까지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거는 결국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북한이 한 3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갖고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것이 북한은 비상 방역 체계고 코로나19를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격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나서 추방을 할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두 번째 같은 경우 이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현재까지 자진월복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일종의 선전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미 제국주의자가 인민의 낙원을 찾아왔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북한 매체의 그 방송에 세워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선전에 활용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것을 활용을 해서 뭔가 미국을 압박을 하고 또 미국으로한테 뭔가 받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또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피납되거나 납북된 미국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적어도 미국의 전임 대통령, 뭐 클린턴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 가서 같이 나온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게 일단 그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고 네. 미국 내에서 이미 이런 것은 안 하겠다라고 전략적으로 북한이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안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성은 뭐 썩히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밑으로는 어떻습니까? 미국 언론들은 최고의 협상 카드가 될 거라고 전망하는데 짧게 여쭤보면. 왜냐하면 미국 언론,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자진월복을 했던 안 했던 미군 병사기 때문에 그의 안전과 안위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최소한 어떤 현재 상태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은 미국은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뭔가 북한한테 양보를 한다든지 이제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재작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수사 종결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사 준칙 개정을 논의해 왔는데요. YTN 취재 결과 법무부가 최근에 행정안전부와 실무단계 협상을 모두 마무리하고 사실상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취임 전부터 이른바 검수 원복을 공언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검찰과 경찰, 해경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꾸려 수사준칙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라고도 불리는 경찰 불송치 처분과 관련한 규정이 바뀌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올해는 수사 준칙을 개정해서 개정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겠습니다. 기존 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권에 송치를 요구할 권한이 제한적이고
한 번 재수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수사준칙에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경찰 결정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 단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 조율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 권한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기존 보안수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이었지만 개정안에선 사안에 따라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선거사건 수사 규정도 달라집니다. 앞서는 경찰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더라도 제한이 없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짓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검찰에 이를 알려 수사 방향을 협력해야 합니다. 이 밖에 수사 관련 실무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 경찰로 단순 이송되는 경우라도 고소 고발을 당한 당사자에게 통보해줘야 해 수사 사실이 사전에 알려질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겁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양측이 실무 단계에서 협의를 마친 만큼 큰 범위의 조율은 사실상 끝났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공백 상태였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업무에 복귀한 만큼 개정안 발표와 입법 예고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추민기입니다. 네, 같은 YTN 보도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조만간 이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길에 기자들을 만나 수사 준칙은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곧 개정될 거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수사 구조가 왜곡돼 국민은 자기 수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고 고소장이 거부되기도 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수사 준칙 개정 작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오늘 오전 군산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시장실과 부속실, 새만금 에너지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강 시장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태양광 사업 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주어 군산시 수익금이 감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과 협의 없이 선고일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고한 건 방어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기일로 정해지지 않았던 일자에 선고를 내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A씨와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급하게 기일을 바꿔 선고하면서 A씨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A씨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선고 기일을 4월 7일로 정했다가 A씨에게 따로 알리지 않은 채 돌연 선고 기일을 3월 24일로 앞당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여중생들이 이틀에 걸쳐 장소를 옮겨 다니며 또래 여중생을 때리고 동영상을 찍어 유포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강원도에 있는 노래방.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여러 중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2학년 여중생이 다른 학교 1학년 여중생 뺨을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때립니다. 겁에 질린 듯 피해 학생의 울음소리는 더 커집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2학년 여중생이 조롱하면서 또 뺨을 3대나 때립니다. 피해 학생은 폭행에 가담한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오히려 무릎을 꿇고 사과도 했습니다. 자신들을 험담하거나 쳐다봤다는 것이 폭행 이유였다고 피해 학생은 말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이틀에 걸쳐 노래방과 골목, 집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은 동영상은 주변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학교 갔을 때 마주칠까봐 겁나고 또 동영상 보고 놀림받을까봐 좀 무서워요. 일부 가해 학생 부모들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손발이 떨리고 지금 잠도 못 자고 그래요. 이거는 아이들이 할 행동들이 아니잖아요. 피해 학생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고 해당 학교들도 자체 조사를 벌여 강원도 교육청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대구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살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1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3살 A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양은 사고 당시 입가에 토사물이 묻은 채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가족들은 A양이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담임교사는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며 어린이 측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대 무인점포에서 청소년들의 절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강북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를 절도 혐의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1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그젯밤 11시 반쯤 서울 번동에 있는 무인점포의 결제기기를 강제로 열고 현금 120만 원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점포 CCTV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계산하는 척 결제기기에 다가간 뒤 가위를 이용해 자물쇠를 뜯고 현금 다발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에 한해 대출 규제가 내일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하반기 예상되고 있는 역전세 대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는 역전세 위험 가구는 수도권에서만 절반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1년간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목적에 한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대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허용 비율도 40%에서 60%로 늘리면서 빌릴 수 있는 돈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집주인이 4% 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3억 5천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 정도를 더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대출금은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반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새로 집을 살 수 없도록 해 갭 투자를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그 대출 한도를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그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에 쓰일 우려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다만 LTV 70% 한도를 채우는 등 이미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은 어렵다며 주택 처분 등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또 소득 대비 대출을 관리한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할 거라며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DSR 규제와 같은 대출 규제 그리고 가계대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하반기 예상됐던 역전세난이 대부분 해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주택 전세 거래는 13만 5천여 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49%를 차지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지 못한 건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 비중은 27.6%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2분기 국내에서 이동한 인구가 4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이동자 수는 142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1974년 이후 49년 만에 가장 적은 겁니다. 6월 기준으로도 국내 이동자 수는 47만 3천 명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이동이 활발한 청년층 인구가 줄면서 전체 이동자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18,000명대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43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5월 인구 동향을 분석해보면 5월 출생아 수가 18,988명으로 1년 전보다 1,069명이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5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겁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요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서 에코프로만큼 부러운 주식도 없을 겁니다. 6개월 만에 10배 넘게 이렇게 오르며 그야말로 주당 100만 원짜리 주식인 황제주에 등극한 에코프로가 어떤 주식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을 자회사로 둔 지주사입니다. 처음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건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넘게 2차 전지 소재에 끊임없이 투자하지만 좀처럼 수익이 나지 않았고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잠잠하던 에코프로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한 건 2021년입니다.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 BM이 SK이노베이션과 10조 1,102억 원 규모의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중 주가는 18.8% 뛰었고 시장에서는 공모가의 10배 높은 수준의 목표 주가가 제시됐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마침 테슬라 등을 필두로 전기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성장주를 찾던 개미 투자자들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주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렸던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가 2차 전지 기업에서 일해온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배터리 산업을 대중에 알리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는 에코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매일같이 신고가를 경신해 올해 초 이렇게 10만 원대에서 오늘은 종가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120만 원을 넘겼고 6달 새에 무려 10배 넘게 뛰어오르며 주당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에 등극한 겁니다. 하지만 워낙 관심이 뜨거운 주식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과열 경고 등도 꾸준히 울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과열될 만큼 과열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조짐도 다시 보이고 있는데요. 무리한 투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장이 과열될수록 더욱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번 하향 조정은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위한 것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감시 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 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됩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도 이에 맞춰 시행될 예정인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부담으로 전환되지만 인공호흡기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되고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도 일단 유지됩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4조 원대를 넘기면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연속 적자를 보였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2,37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2%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은 42조 2,4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순이익은 3조 3,468억 원으로 8.5% 늘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했고 영업이익률은 10%로 2013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하반기에도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면서도 금리 인상 등 경영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한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이 2조 8,821억 원으로 상반기 적자 규모가 6조 원이 넘습니다. 매출은 7조 3,05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7.1% 감소했고 순손실은 2조 9,879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신형 폴더블 폰을 공개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섭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갤럭시 언팩인데 높아진 한류의 위상을 활용해 아시아와 유럽 지역 공략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강남 빌딩 숲에서 남산 서울타워까지 서울 주요 지점의 전광판이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 폰 홍보 영상으로 채워졌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갤럭시 언팩은 저녁 8시에 개최됩니다. 중국 시각으로는 저녁 7시이고 인도는 오후 5시, 프랑스는 오후 1시입니다. 지금까지 언팩 행사의 주 무대였던 미국은 새벽 시간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이번 한국 언팩은 폴더블 폰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전략 시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8%로 뒷걸음질 쳤지만 폴더블 폰은 117%가 늘었으며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점유율도 지난해 1분기 6%에서 올해는 26%로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중국 제조사들이 폴더블 폰 출하량을 해마다 큰 폭으로 늘리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수요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에 대한 수요가 격전지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고요.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포나 아너 같은 회사들 새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좀 더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에서 접히는 부분을 U자형에서 물방울 형태로 바꿔 주름을 최소화하고 배터리 용량과 무게 등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600 이상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이 강자입니다. 지난해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은 75%, 삼성전자는 1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애플은 오는 9월에 신형 아이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갤럭시 언팩을 예년보다 2주 앞당긴 것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1%대에 불과한 폴더블 폰의 점유율을 더 빨리 늘려 애플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까지 국내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이 85조 4천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업체는 4.3%, 온라인은 7.2%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오프라인 업체 가운데 편의점이 9.5%로 상승폭이 가장 컸던 반면 대형마트는 1%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시멘트 가격이 지금보다 10%가량 오르면 공사비가 1억 원 넘게 추가로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100억 원 규모의 공사기준 주택을 짓는 데 드는 시멘트 가격이 7% 인상이 되면 재료비 4,800만 원이, 또 10% 오르면 6,800만 원이 더 소요됩니다. 시멘트 인상률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은 3,700만 원에서 5,300만 원이, 또 도로시설은 8천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작년 8월에 4,800원이었던 시멘트 40kg 포장재 가격은 최근 8,436원까지 오르면서 2년간 상승률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호우 영향이 큰 상추와 양파, 시금치, 깻잎, 닭고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수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감자와 대파 등 5개 품목도 할인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 상추 심는 비용을 지원하고 애호박, 오이, 깻잎에 출하 장려비를 지급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기후 위기가 밥상 물가도 덮치면서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잡기 열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엔 라면값 압박에 나섰던 정부가 우유값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밀크플레이션을 정조준하며 미리 경고장을 날린 셈인데 우선 원유값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합니다. 네, 원유값은 한 해 전에 상승한 생산비를 오래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상기후로 세계적으로 사료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가 1년 전보다 무려 13.7%가 올랐습니다. 우유 소비가 줄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생산비 상승분의 60에서 90% 그 범위 안에서만 가격 인상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최소한으로만 잡아도 지금 1리터에 996원인 원유값이 처음으로 1,000원을 넘게 됩니다. 지난해 원유 가격이 1리터에 49원 올랐을 때 우유값이 10% 안팎으로 뛴 걸 고려해보면 지금은 1리터에 2,900원 정도인 우유 소비자 값이 3,000원을 웃돌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불가피한 상승분 이상의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선 유통업계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과도한 유통 비용이 우유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마진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유값 상승은 자체로도 부담이지만 아이스크림이나 빵 등 우유 가공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있어 정부가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가공식품 업체를 겨냥해서 실제 우유 사용 비중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빵하고 쿠키 이런 거는 우유가 들어가는 게 1%에서 뭐 많아야 5%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영향이 거기까지 미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낙농가들한테도 저희가 적정 가격 인상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 유업체에다 우리가 좀 고통을 서로 좀 나누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네, 고통을 서로 나누자. 우유 말고도 하반기 물가 상승 요소가 수두룩해 정부가 원유값 상승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데 이번 달 초 서울우유, 또 남양유업을 포함해서 10여 곳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농가와 유가공 업체로 구성된 낙농진흥회에서 원유값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물가 부담은 줄이되 각계 입장을 고루 반영할 묘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Some will go hungry, some will starve, many may die as a result of these decisions. 지난 1994년 서울 도심 흉기난동으로 2명을 숨지게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이 붙잡혀 29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이후 중국으로 밀항해 도피해오다가 지난해 우리 영사관을 통해 자수한 건데요. 처벌을 피하려고 공소시효가 다 끝난 뒤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12월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도심 호텔 보복 살인 사건. 당시 폭력 조직 영산파 12명이 결혼식을 끝내고 나오는 신양파 조직원 등을 덮쳤습니다. 흉기 공격을 받은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에 가담한 10명은 처벌받았지만 행동대원 A씨는 숨어 다니다가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공안을 피해 허드렛 일을 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우리나라 영사관을 찾아 자진 신고해 국내로 입국했습니다. 해경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살인죄 공소시효인 15년을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5년부터 중국에서 A씨를 봤다는 목격자 진술과 공범들의 녹취록을 통해 일찌감치 2003년에 중국으로 건너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망을 피하려고 해외로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을 알고 친 2016년 밀항 거짓말이 들통난 겁니다. A가 공소시효 완성 이전인 2003년 가을경 중국으로 밀항한 이래 약 2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A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음을 규명하였습니다. 29년 전 사건 피의자 중에 유일하게 잡히지 않은 건 행동대장인 55살 정동섭 씨. 건설사 임원이면서 투자회사도 운영하는 정 씨에 대해 검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A씨와 중국에서 수차례 만나고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말도 미리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들어올 때는 그런 의문이나 이런 차단하기 위해서 2016년에 밀항한 것으로 사전에 정동섭이나 다른 사람을 다 짜고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검찰은 A씨 살인 혐의 외에도 밀항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의 밀항과 도주 행각에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영산파가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조직폭력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58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서민 대상 폭력 행위가 720명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 16.4%인 26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폭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젊은 나이대 조폭의 세력 과시로 국민 불안이 커져 SNS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국제분쟁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늘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관보에 올리고 전담 조직인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법무국은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를 예방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와 관련해 법적 검토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 ISDS에 대한 국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외국 로펌의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며 국제법무국을 통해 ISDS 대응력을 키우고 비용도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만남을 막기 위해 미신고 집회를 연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변협 간부 김모 씨 등 3명은 2021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로톡 관계자들과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행사장 앞에서 로톡 측 참석을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변협은 지난 4월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무혐의 결정한 사안을
수서경찰서가 무리하게 결론을 짜맞춰 송치했다면서 일부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현장에 참석했을 뿐 시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전국 지역 아동센터에 소속된 아동 2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금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인 연금 골든벨은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나눔재단,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함께하는 행사로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퀴즈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를 이해하는 온라인 퀴즈 대회입니다. 정부가 어제 일본 외무성에서 진행된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지난 12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제안과 우리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우리 측은 6시간 넘게 실무회의를 진행하면서 상세하고 전문적인 설명과 함께 여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우리 측의 입장과 제안을 잘 이해했으며 앞으로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 갈 거란 입장을 내놨다고 박 차장은 전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내일 새벽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금리를 섣불리 완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나 극심한 기후에 따른 추가 충격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While some adverse risks have moderated, the balance remains tilted to the downside, and it is too early to celebrate. IMF는 중앙은행 목표치인 물가 상승률 2%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섣불리 금리 인상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We expect that this will take another year, year and a half. By the end of 2024, beginning of 2025, we'll be at a point where inflation should be back to central bank targets.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은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에 다음 9월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또 올리거나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를 시사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전망대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미국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올라가 우리와의 금리 차는 역대 최대인 2%포인트 차이가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IMF는 또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파기에 따라 곡물가가 최대 15%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피에르 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흑해 곡물 협정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충분한 곡물 공급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곡물값이 오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지 아직 평가하고 있지만 10에서 15% 상승 범위가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흑해로 수출되던 우크라이나산 곡물 전량을 EU 회원국 육로를 활용해 우회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누시 보이치호프스키 EU 농업 담당 집행위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27개 나라 농업 장관 회의를 마친 뒤 우크라이나 수출 물량 거의 전부를 연대 회랑을 통해서 수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연대 회랑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일부를 흑해 대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EU 회원국의 육로를 거쳐 발트해 항구를 통해 수출될 수 있도록 한 우회로를 말합니다. 초보 사령탑 이승엽 감독이 이끄는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11연승 신기록을 썼습니다. 부진하더라도 선수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이승엽 감독의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9회 초) 투아웃 상황.
롯데 한동희가 친 공이 두산 중견수의 글러브 속으로 들어갑니다. 두산 베어스 최초의 11연승 기록이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국민 타자로 누구보다 화려한 선수 생활을 했지만 지도자는 처음인 초보 감독 이승엽. 지난해 9위로 추락한 두산의 사령탑이 됐을 때만 해도 주변의 기대치는 낮았지만 선수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이승엽 감독만의 방식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열세라고 말한 양석환과 김재환도 나란히 홈런포를 터뜨리며 11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계속 1번 타자를 기용해 주시는 게 아마 믿음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께서 선수를 믿어주면 그 선수는 감독님 믿음에 보답을 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의 성향이 모든 선수들이 달라서 제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선수와 조금 근접할 수 없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되도록이면은 좀 가깝게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도자 경험이 없다는 건 오히려 자신만의 길을 가는 장점이 됐습니다. 지도자 경험, 코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제 방법이 그게 뭐 정답일지 오답일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저 우리 선수들과 친하게, 친밀하게, 가깝게 코치와 선수보다는 그냥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던 이승엽 감독의 말처럼 혼돈의 중위권을 탈출해 3위에 자리 잡은 두산 베어스. 작년에 안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1년 쉬었다고 생각하고 올해 또 저희가 항상 한국 시리즈 갔었는데 또 거기 목표로 해서 우리 두산 베어스 선수들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았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집중해서 준비해서 경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강팀의 DNA에 믿음의 리더십까지 더한 두산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끝은 알 수 없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쿠드롱이 떠난 프로당구에서 튀르키예의 세이기너가 진기 면기 샷을 쏟아내며 시즌 2승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3차 투어에서 나온 묘기 샷들을 김동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들어갔어요. 세이기너가 쉽지 않은 끌어치기로 3쿠션을 성공시킵니다. 충돌 타이밍도 모두 피해내는 절묘한 끌어치기였습니다. 투뱅크샷도 정확하게 성공시키며 완벽하게 3쿠션을 완성. 보기에는 쉽지만 치기는 어려운 샷입니다. 운 좋게 뱅크샷이 성공하며 행운의 2점을 올리기도 합니다. 역회전 투뱅크샷으로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갑니다. 속도와 스핀 모두 완벽했습니다. 세이기너는 큐를 세워치는 찍어치기로 대회전 샷을 멋지게 성공시키며 세트를 끝냅니다. 공을 일부러 충돌시키는 샷으로 포쿠션을 완벽하게 성공시킵니다. 의도적인 충돌 샷으로 경기에서 실제로 득점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끝까지 살아있는 강력한 스핀으로 3쿠션을 성공하는 세이기너. 쿠드롱이 떠난 자리를 메우며 당구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역대급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강릉의 기온이 36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도 강릉은 33도, 서울은 32도까지 오르겠고 당분간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끝나도 우리나라 주변의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소나기가 갑작스럽게 내릴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30에서 60mm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를 찾는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청주와 광주도 25도 등으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와 울산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 요란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추가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